하겠습니다. 저는 김성훈이고요. 저희 주제는 퇴근 시간 버스 승차 인원 예측하는 모델 만드는 주제를 맡았고요. 지역은 제주도에서 이제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오전 승객 수를 바탕으로 오후 퇴근 승객 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은 이제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랑 그 외 도메인들, 예를 들어 저희가 단순히 예측할 수 있는 트레인, 그냥 그런 데이터들 말고 그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정류장 혹은 휴일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도메인 데이터들이 필요했고요. 데이터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버스 오후 승차 인원을 예측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습 라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지도 학습에 해당되고요. 거기서 이제 분류와 회귀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분류가 범주형에 속하고 그 회귀가 실수형에 속하는데 저희 이제 버스 데이터들이 이제 실수기 때문에 회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에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LMSE 평균 제곱근 오차나 MSE MA 많은데 이제 RMSE 평균 제곱근 오차를 사용한 이유가 원래 기본적으로 MSE를 사용해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MSE와 RMSE 차이가 단순히 이제 루트를 취했다는 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MSE를 사용하면 이제 값의 왜곡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루트를 취함으로써 그 실제값이랑 분석값의 차이가 좀 왜곡이 MSE에 덜하고 또 직관적이고 예측 변수가 같아서 RMSE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3개 제가 적어놨는데 트레인, 테스트 이제 설명드릴 건데 버스, BTS, 썸미션, 행정 접촉동 기본적으로 쓰이고요. 제주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금융생활 관련된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KCB 금융스타일 시각화 경진대회에서 데이터를 끌어다 쓴 걸로 보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 위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날씨 데이터랑 위치 데이터를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불러볼 텐데 일단 판다스 임포트 해주고요. 트레인, 테스트, BTS 이렇게 좀 보기 쉽게 함수로 지정해 줬습니다. 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 끌어다 온 거고요. 그냥 가볍게 말하면 이제 트레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19년도 9월에 출근 시간 승하차 인원과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퇴근 시간의 승차 인원 그 데이터들이 들어있고요. 테스트에는 트레인이랑 같은데 다른 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이 목표가 그 퇴근하는 승객들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에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트레인과는 같고요. 그리고 BTS는 뭐냐면 그 버스 카드별 승하차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라이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편번호 기준으로 제주도민 구민생활 관련된 통계 자료고요. 웨더리랑 레인은 앞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날씨 관련된 겁니다. 웨더는 좀 제주도 크게 봤을 때 날씨고요. 레인은 이제 지역별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OS 경로 잡아주고요. 트레인을 보게 되면 딱히 보게 될 건 어려울 건 없고 그냥 아이디 날씨, 버스 루트 아이디, 버스 종류, 스테이션 코드, 그러니까 역 코드, 그리고 그 스테이션 네임, 위도경도 나와 있고 여기 봤을 때 저희가 봐야 될 게 사실 이건데 그 라이드가 승차 타는 거고 테이크오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보시다시피 시간이고요. 쭉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퇴근, 그러니까 퇴근이 아니라 이 시간대 내린 사람들, 이 시간대 탄 사람 아무래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 시간대는 아무래도 내리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저희가 이제 예측해야 되는 이 시간대가 있는데 이게 이 시간대에는 이건 아무래도 테스트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에 있으면 안 돼서 테스트를 보다 보면 앞에는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그냥 가볍게 봤을 때 이 53명이 되게 많아서 왜 많은가 봤더니 여기 제주국제공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이유. 그냥 이 정도 한번 파악했고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제 BTS,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를 찍는 승하차 정보인데 이제 그냥 그 회원에 대한 카드 아이디, 버스 아이디, 이게 비에이클 자동차 그 버스에 관련된 아이디고요.
궤도는 탄 사람에 대한 그 시간, 날짜, 시간 정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반대로 이 네 개랑 똑같이 이건 내린 사람들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 카테고리가 승객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1이 뭐 일반 승객, 2가 어린이, 뭐 3이 노인 약간 이런 승객 구분이 된 거고요. 유저 카운터는 이제 계산한 인원수입니다. 카드로 이제 몇 명 찍었는지 나타내는 거고요. 이걸 이제 결집지를 존재가 하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이게 대충 240만 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정보가 담겨 있는데 여기가 결집이 돼 있는 이유가 혹시 아시겠나요? 네. 이게 왜 결집이 나 있냐면 이게 겟오프가 내린 사람들인데 카드를 안 찍고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240만 명 중에 150명,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그냥 카드를 안 찍고 내려서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피낸셜 라이프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뭐 앞서 봤던 트레인이나 테스트 그리고 뒤에 볼 웨덜 제주가 그 웨덜이나 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예측하는데 다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건 아무래도 그 제주도 관련된 사람들의 금융 생활을 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필요로 하진 않고요. 이게 27개 변수인데 그중에 11개만 분석을 사용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경도 위도 기본적으로 위치 때문에 필요하고 그 직업별 종사자 비율,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다니든지 뭐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그리고 이제 평균 소득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차량 소유 비율 이게 이제 있나 없나. 제가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뭐 경도 위도랑 차량 소유 비율, 직업별 종사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평균 소득이 버스랑 뭔 상관이 있냐. 처음에 의문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관계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모델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웨더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9월 전체 제주도 오전 10시에 대한 기상 정보인데 이게 오전 10시만 있는 이유가 이게 오전 10시 기준이 아니고 다른 시간대가 있으면 이제 데이터 누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전 10시만 기상 정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건 오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레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아니라 9월 전체 중에 이제 지점별 고산이랑 서귀포랑 제주 성산 이 지역의 오전 시간대에 대한 기상 정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폰트 지정해 주는 건데 이게 제가 저장이 안 돼서 이거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맡은 파트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데 이제 EDA 분석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데이터들을 이게 좀 직관적으로 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갈지 필요한 이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 일단은 데이터 시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플라립이랑 시본 뭐 아시다시피 그냥 적어놨는데 이 매플라립 기반인데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색상 테마나 뭐 통계형 차트 기능 추가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매플라립 이거 인라인 뭐 아시겠지만 그 드라이브 내에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함수고요. 이 한글 폰트 지정해 줬고요.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한글 폰트 지정해 주는 거. 저는 지금 컴퓨터가 지정이 안 돼가지고 아마도 안 뜰 텐데 어쨌든 이거는 지정해 주고 이것도 이제 배웠다시피 이제 분석이 필요 없는 이제 쓸데없는 경고들 무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치게 되면 그리고 저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앞선 따로 2기인가 1기분 오셔서 발표하셨을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랑 주제가 같아가지고 데이터 복사본을 그러니까 훼손되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준 모습이고요. 이제 타깃 변수를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본 시간대가 이제 18시부터 20시 저희가 이제 보려는 시간이 이 시간대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본에 있는 디스플랫을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이 시간대를 확인을 할 건데 이제 이건 뭐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적어놨는데 이제 밀도 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true를 해두면 이제 선이 그려지고요. 말 그대로 이게 false로 해두면 이게 없어져서 저희가 뭐 보려는 거 이제 단순한 이전 이 정도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냈고요. B는 어떤 개수에 맞춰서 막대 너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스 0, 50, 0, 45만 이게 뭐 X축의 최소값 최대값, Y축의 최소값 최대값인데 아무래도 X축은 이제 이 시간대 승객이 얼마나 몇 명이 탔는지 그러니까 몇 명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몇 명씩 탔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총 승객 수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게 한글 폰트가 지정이 안 돼서 이렇게 뜨는 건데 어쨌든 이 시간대 퇴근 시간 승차 인원 히스토그램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당연한 결과긴 한데 뭐 10명씩 버스 타는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승차 인원을 이제 패드로 이제 봐봤는데 아무래도 안 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혼자 탄 사람, 뭐 2명이서 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랜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0명이 이제 절반 이상으로 그냥 나왔다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EDA 분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 변수에 따른 타깃 변수에 대한 변화인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버스 몇 명이 탔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 성능 향상을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이게 월, 화, 수 기준으로 만들면 월요일에 몇 명이고 화요일에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모델 성능이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일 변수에 따른 타깃 변수에 대한 변화 파트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기준, 그러니까 요일 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날짜형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이 데이터, 이걸 이제 판다스 데이터 타임으로 바꿔서 뭐 달자형 변경하시는 건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데이터 타임, 스트립 타임 이게 전 뭔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이 스트립 타임이 이제 데이터 타임 안에 있는 문자열을 변환해 줄 수 있는 함수고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된 요일을 변환해 주는 겁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위크데이로 만들겠다 했을 때 시각화를 해보면 위크데이 X축, Y는 이 시간대 그리고 데이터는 여기서 끌어온다고 했을 때 타이틀은 이게 뭐 당연히 한글 폰트에서 안 뜨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했을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월, 화, 수쯤에는 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감소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버스가 물 있어? 물. 이 버스가 종류가 시외버스랑 시내버스로 나뉘어서 그 정도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버스 종류에 따른 탑승객 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그 막대 그래프 개수가 정해지다 보니까 인아웃 그러니까 즉 시외버스, 시내버스 두 종류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X 인아웃,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걸로 그냥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별 하루에 이제 출퇴근 시간 탑승객 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이제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 때 비율을 보자 했을 때 이게 출근 시간이 8시, 9시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9시, 10시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을 합쳐보자 해서 8시부터 10시까지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고 이걸 EDA 데이터,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 시간대와 이 시간대를 나타나겠다. 이 썸은 합쳤다는 얘기고요. 인덱스는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표현해보면 8시, 10시, 즉 이 아침 시간에 출근한 사람들은 뭐 이만큼이 있는데 이 시간대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퇴근하는 뭐 방법도 다르고 바로 집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차이가 보이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급격하게 뭐 6,000명 이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비스무리한 경우도 있고 또 6,000명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 정도를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를 해봤는데 이 플랫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 안에 있는 이 시간대와 이 시간대를 나타낼 건데 일단 여기서 뭐 알아야 될 건 이거는 그냥 색깔입니다. 블루랑 그린이고요. 그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 시간 탑승객 수, 그 퇴근 시간 탑승객 수 이것도 이제 안 떠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 밑에 있는 X축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안 나오고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서 이런 함수를 사용해 줌으로써 이제 겹치는 걸 방지해서 이게 보기 편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 에로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위치 뭐 아실 테고 그리고 타이틀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당연히 출근하는 사람들 인원수고요. 초록색이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 바로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데이터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EDA 분석 이 정도까지 해봤고요. 그러니까 EDA 분석을 하면서 솔직히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직관적으로 데이터 보고 또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뭐 결칙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이 리뷰를 하면서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던처리부터는 저희 조의 우신범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바로 시작하나요?
네, 네, 공유시 중지합니다. 네. 공유를 네. 목 아파.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까지 맡게 된 3조 우신범입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를 설명하기 전에 그 책의 227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순서를 좀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아까 성우님이 이렇게 발표해 주신 EDA를 통해서 이제 나타낸 데이터들을 변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메인, 그 다음 시간대, 그리고 버스 BTS 이렇게 그 데이콘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이제 하나하나 변수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축소해서 보여준 것이라, 일단 우선 수업하기 전에 먼저 이 책 227페이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보셨다면 이제 바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팀 프로젝트 해야 될 때 좀 쓸만한 코드들이나, 그리고 이제 이 코드에 대한 설명들을 위주로 발표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 불러오는 과정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트레인의 Q와 테스트의 Q를 이렇게 0과 1로 나눠주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데이콘 자료를 받아왔을 때 이게 9월 자료와 10월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측해야 될 자료는 10월 자료입니다. 그래서 10월 자료가 테스트 자료로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제 0과 1로 나눠주는데요. 이걸 미리 한 이유는 이 데이터 통합과 이런 변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통합이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트레인 테스트를 0과 1로 나눠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행을 기준으로 이제 합쳐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df 헤드를 뜨시면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던 자료에 Q열이 이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탐색적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보았던 자료들을 이제 변수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이제 나타내는 과정이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이 df에서 데이트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자열입니다. 문자 형식입니다. 이거를 날짜열로 변형해 주기 위해서 이제 데이트 타임을 이용해서 df 데이트에 다시 넣어주는. 그리고 이제 이 dt weekday란 함수는 제가 처음 봤는데, 이제 아까 먼스데이부터 영어로 나타낸 그거를 0부터 6으로 이제 숫자로 변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weekday라는 열을 만들어서 이걸 넣어주면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일별 평균 탑승 객수를 또 이제 변수로 다시 넣어줄 건데, 여기서 쿼리 함수가 이 조는 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쿼리 함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쿼리 함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기 전에 이 쿼리를 쓰면 이 쿼리 안에 이제 어떤 조건을 주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조건에 맞는 자료를 쉽게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뭐 파이널 프로젝트나 이럴 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각 뽑아낸 이제 일에서 이제 각 평균적으로 탑승하는 탑승객 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니까 쿼리에서 일단 Q가 0인 자료들을 불러와서 트레인 데이터에 넣고, 이제 인덱스는 다시, 왜냐하면 이게 인덱스가 새로 지정될 때니까 인덱스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 기존 인덱스는 이제 지워준다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미리 이제 가장 끝열에 위크데이 민이라는 열을 만들고, 이제 그냥 기본값 1을 그냥 임의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쿼리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 나눠진 위크데이 이 숫자들을 하나씩 이제 조건으로 뽑아서 인덱스만 뽑아서 여기 인덱스 0이라는 그 변수에 넣고, 이거를 다시 조건을 주어서 이 위크데이 0인 이것 인덱스들만 여기 18시에서 20시까지 탄 평균 탑승객 수를 이제 평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덱스 0과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처음에 저는 이게 끝까지 다 뽑아온다는 소린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인덱스 0에는 여러 가지 인덱스가,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인덱스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인덱스들을 다 불러오고, 그 다음에 끝열, 아까 말했던 위크데이 민이 가장 끝 열에 이렇게 1이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값들을 다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0부터 6까지 다 똑같은 작업을 진행시켜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이제 각 일별 평균 탑승 객수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1.043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별 평균 탑승 객수를 구했다면 이제 버스 종류별로도 평균 탑승 객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버스는 이제 시내와 시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똑같이 이제 트레인 데이터 Q, 이건 아까 했던 작업이 넘어가고요. 똑같이 아까도 이제 위크데이 민을 1로 기본적으로 지정했는 것처럼 새로운 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임의값을 지정해주고, 거기에 다시 이 나눠준 값들을 다시 넣어주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헤드를 보면 이렇게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오전 시간대를 바탕으로 오후 시간대에 이제 승객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의 총 탑승객 수도 이제 중요한 변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7시, 그러니까 총 6시부터 11시까지 모든 탑승객 수를 합쳐가지고 이 데이트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 함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서 넣어주고, 이거를 이제 넣어준 값에 이 열을 정하는 것. 그리고 멀지 함수. 이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다시 이제 df 그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이거를 합쳐줘가지고 how left, 이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f를 합쳐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on date는 이 데이트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합쳐주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과정이라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EDA 분석, EDA 조사를 통해서 통한 변수 추출은 모두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버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으로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아까 BTS가 그 탑승 날짜나 뭐 이런 그 뭐지 탑승 시간 그리고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배차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get 타임을 이제 time2로 지정해주고,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버스 노선 이런 탑승 정류장 코드, 탑승 날짜별로 이렇게 순서가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sort value를 사용해서 이걸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을 일단 먼저 해주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 임의 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였는데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라이브러리냐면 이걸 쓰면 이제 저희가 포문을 많이 돌릴 때 기본적인 간단한 포문을 돌릴 때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지만 이렇게 큰 데이터들을 가지고 포문을 돌리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포문을 같이 돌리면 이게 포문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포문이 돌아가면 이렇게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 함수는 이제 버스 배차 간격을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나타낸 함수인데요. 이걸 자세히 해석해 보면 이제 get on date, 어떤 행에 대해서 get on date와 이 다음 행의 get on date가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코드, 이 스테이션 코드와 그 다음에 스테이션 코드가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루트 아이디가 그 다음 루트 아이디가 같다면 같은 버스이겠죠. 이렇게 다 같다면. 그리고 이 다음까지의 뭐지 그 시간과 그 차이가 당연히 배차 간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배차 간격을 구해가지고 인터벌 리스트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직접 실행해 보시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이거를 돌리고 다른 과정을 하다가 이게 다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에러가 뜬 모습인데 이걸 다시 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이 과정을 다 돌리면 버스 인터벌에 대한 정보가 그 CSV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까 이렇게 인터벌 리스트를 뽑아서 이렇게 리스트 자료에 넣었다면은 이 리스트 자료를 다시 f 인터벌이라는 열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인터벌에 문자열로 바꿔준 다음 이거 7번째부터 끝까지 해서 이제 시분초로 형태로 나눠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버스 루트 아이디에 as 타입 오브젝트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 아까 그 문자열로 넣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 버스 배차 간격을 보려면은 분으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준 시분초 자료를 다시 3660 이렇게 곱해가지고 60으로 나누면 그게 분자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으로 나타내주는 이런 함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제 모든 그 아까 인터벌로 뽑았던 자료들을 모두 분자료로 바꿔주는 포문을 돌린 다음에 이제 이 타임을 다시 숫자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 이상 180 미만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버스 배차가 3보다 작다면은 이거는 그냥 쓰지 않고 지나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버스 도메인 쪽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코드를 짠 것 같은데 이 3분보다 작다는 것은 그냥 사람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18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제 그 버스 배차기 시간이 길다는 것은 이미 이제 막차를 끝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기다렸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자료들을 이렇게 다시 뽑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인터벌 여기서 에그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특정 조건의 데이터 프레임에 이 에그 함수를 이용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버스 인터벌이라는 열을 만들고 여기에 평균을 구해서 버스 루트 아이디를 그룹바이를 버스 루트 아이디별로 해서 이제 다시 데이터에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버스 인터벌을 구한 자료를 이제 CSV 파일로 저장하는데 이게 다 에러가 떠서 제대로 안 보여준 게 아쉽네요. 여기서 버스 인터벌이 이제 지정된 파일을 다시 이렇게 다시 불러오는데 버스 인터벌 CSV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과 다시 머지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난 값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3시간 이상이나 3분 미만인 것들 때문에 근데 이 난 값을 혹시 9999로 채워주는데 왜 이렇게 9900으로 99로 채워주는지 생각해 본 분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999로 채워준다는 것은 버스 인터벌이 짧을수록 유의미한 자료잖아요. 왜냐하면 배차 간격이 짧다는 것은 버스가 많이 배차돼 있다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filr을 0으로 줘버리면은 약간 의미가 생겨버릴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값을 줘버려가지고 의미 없는 자료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배차 간격에 대한 그거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류장에는 저희가 보통 모든 정류장들이 학교 근처나 대학교 근처에 승객수가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라고 이제 정류장 이름이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류장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하이스쿨 스테이션이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노선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정류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유니크로 뽑아서 하이스쿨에 다시 리스트 형태로 뽑아서 하이스쿨에 저장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유니버시티 대학교도 똑같이 이렇게 뽑아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contain이라는 함수는 이제 조건을 주는 건데 이 스테이션 네임이라는 열에서 뭐 고등학교라고
포함이 된 글자가 있다면 이제 true 아니면 false로 나타내고 그거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타내면 이제 거기에 맞는 행들이 다 쭈루룩 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이스쿨과 대학교를 구분하는 그거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고등학교랑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을 지정해주고 아니라면 0을 포함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쿨열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각 정류장에 대해서 여기가 만약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0, 1 그리고 안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0으로 나타내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스쿨 변수와 똑같이 그 정류장에 보통 학교 외에도 환승 정류장이면은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걸 똑같이 해서 이제 환승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여기 트랜스퍼 스테이션이랑 뭐 공항도 터미널 이런 것들은 다 승객 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정류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로 다 지정해서 똑같이 1값을 뽑아내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휴가 있는데 여기 저희가 9월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자료를 예측하는데 이제 9월에 저희가 연휴가 추석이 있잖아요. 이 추석 때문에 이제 버스 승객 수가 변하는 것을 약간 데이터에 어, 어떤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변수화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1과 0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간대를 활용한 변수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오전 시간대와 오전 시간대를 바탕으로 오후 시간대를 추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전 시간대에 있는 그것들을 다 이제 다시 변수로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여기서 6시, 7시 라이드와 7시, 8시 라이드를 합쳐주는 이유는 저희가 예측해야 될 승객 수가 그 2시간 단위로 저녁에 이렇게 8시부터 8시까지의 자료를 예측하기 때문에 1시간 단위인 것은 약간 오차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시간 단위로 합쳐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뭐 딱히 설명할 게 그렇게 없고 쉬워서 그냥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에그 메서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이게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안에 표현하면 다수의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고 이제 딕셔너리 형태를 통하면 각 이제 키값 그 키와 그것처럼 각 열이나 행마다 함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서 일단 설명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버스 루트 아이디와 스테이션 코드를 합쳐주는데 이거 노선별 시간대별 탑승객 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합쳐주게 됩니다. 일단 문자열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콤마를 주고 이렇게 합쳐주는 이렇게 합쳐줘서 루트 스테이션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그룹 바이를 루트 스테이션으로 해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승객수를 뽑아내고 그걸 다시 썸과 민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오전 시간 총 승객수를 구한다고 하면서 10시부터 12시 승객수만 구하는 이유를 솔직히 찾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의문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컬럼 설정해 주는 거고요.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이 지정한 데이터를 약간 레프트 조인 해가지고 루트 스테이션 기준으로 그다음 버스 BTS를 활용한 변수인데 여기 버스 BTS의 자료는 이제 승객이 어떤 승객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승객이 사용한 카드에 이제 나이가 어떻고 어, 어른인지 청소년인지 아니면은 뭐 장애인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언제 탔는지 그리고 언제 내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변수화할 것입니다. 이제 버스 루트 아이디와 유저 카테고리로 그룹 바이를 해서 유저 카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알아보려고 정한 함수라 밑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별로 승객수의 합을 다시 구할 건데요.
루트 아이디를 일단 문자열로 변환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를 할 겁니다. 버스 루트 아이디와 유저 카테고리를 그룹 바이 이걸 기준으로 그룹을 해가지고 유저 카운트를 이제 승객수의 총합을 구할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신기했던 게 에그 함수에 이제 괄호 안에 리스트 안에 다시 괄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쳐봤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여기 리스트로 들어가서 여러 개의 함수를 넣어주는데 썸이나 민이나 이 괄호가 들어가면 이 승객수를 열로 만들고 이 썸 함수를 유저 카운트에 적용해가지고 이 승객수로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승객수 열에.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은 아까 지정해줬던 이 F에 대한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주는데 이제 행은 버스 루트 아이디로 그리고 열은 유저 카테고리로 해서 승객수 값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측치는 0으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열 지정해 주는 거고요. 똑같이 계속 머지 함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열과 그 변수를 만들어주고 기존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계속 합쳐주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변수 이름이나 어떤 중복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아까 저희가 BTS 자료에는 그 승객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사용했는지 어린이가 사용했는지 아니면 청소년인지 아니면 노인층인지 이런 거에 대한 총 승객수의 합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승객 비율, 이게 이제 카테고리별 승객 비율인데 이거를 이제 숫자로 나타냈다면 비율로도 여기서는 다시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제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작업 그대로 하고 이제 총 승객수에서 전체 승객수에서 이제 아까 그 승객수만 나눠주면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작업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나눠줘서 이렇게 다시 변수로 지정해주고 넣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심플 임퓨터 클래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설명을 적어놨는데 심플 임퓨터 클래스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치를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심플 임퓨터를 불러와서 이제 저희가 결측치를 적용할 열들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거를 임퓨터라는 변수에 다시 이걸 넣고 어떤 함수를 쓸 건지 여기서는 평균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를 fit 트랜스폼으로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결측지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아까 구하고 싶었던 그 평균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랜스폼 fit 하면은 이 각 열에 대해서 결측치에 대해서 이 열에 있는 평균들을 그냥 결측치에 다 집어 넣어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파이널 프로젝트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측치 처리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이걸 모른다면 일일이 열 정해가지고 결측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결측치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결측치를 다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좌표를 활용한 변수를 다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geopi 함수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위치 거리를 이제 구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위치 정보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저 제주도가 제주시랑 서귀포시 이렇게 두 가지에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 정류장이 제주시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서귀포시에 포함되는지 알려고 이 거리를 구하는 것인데 이제 데이터의 경도와 위도 이렇게를 행을 이제 i로 줘가지고 이거에 리스트 내포를 쓰는 것 같은데 이 콜 제주시의 좌표거든요. 이 제주시의 좌표와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각 행의 위도 경도를 이제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만큼 그 레인지만큼 다 하나씩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거리를 이제 구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똑같이 서귀포시에도 적용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가깝다면 이건 제주시에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가 가깝다면 이건 서귀포시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팀에서는 이제 승차 인원 상위 10개의 버스 정류장 좌표를 이제 다 구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거리를 구했는데, 이거는 아마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인원을 기준으로 솔트를 하면은 상위 10개의 자료에 대해서 버스 정류장 좌표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하고 이제 그냥 여기 책에만 이렇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이제 서귀포신지 제주신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구해주는 건데, 아까 이거랑 똑같은 것들인데 이게 합쳐져서 보여서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되게 간단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디스턴스 제주시청 이렇게 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거리를 구한 그 값들입니다. 각 정류장별로 이제 제주신지 서귀포신지 가까운지 이렇게 구한 거리들이 이렇게 데이터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변수들을 어떻게 코딩으로 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변수들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잠깐 각 변수들에서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데이콘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효율적으로 제주도 교통 체증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 퇴근 시간 버스 승차 인원 예측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콘에 이제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변수들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이 오전 시간대나 뭐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 평일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휴일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뭐 휴일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관적으로 얼마나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변수를 넣어주고, 이제 도메인을 조사를 통한 변수는 이제 배차 간격. 이 배차 간격이 많다는 소리는, 배차 간격이 좁다는 소리는 어쨌든 그 노선을 이용하는 버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버스가 많이 이용하는 쪽이 아마 퇴근 시간에서 이제 탑승 객수가 아니면 내리는 승객수가 많을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메인 조사 변수를 이렇게 또 넣어주시는 거고, 시간대를 활용한 변수도 이제 보통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은 보통 뭐 8시나 9시 아니면은 뭐 이제 저녁 6시나 8시 이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오후에 이제 결국 승하차 인원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BTS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평일에 어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오후에 이제 그 내리는 인원수를 또 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 들어온 게 이제 좌표를 활용한 변수는 도대체 왜 쓰는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 좌표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 되는 좌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거든요. 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제 제주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구역인데, 이 제주시에서 각각의 정류장거리의 거리를 구하는 이유는, 이제 이 민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승객 수와는 이제 상관계 수가 점점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이제 변수를 다시 넣어주는 거고, 이제 이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승객수에 관련해서 예측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외부 데이터에서는 이제 날씨를 활용한 변수인데요. 이 날씨가 의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대요.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가 오면 보통 자가용을 쓸 거고, 그러면 이제 버스 이용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변수로 넣어서 이제 상관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측하고 싶은 결과값을 이제 잘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씨 외부 데이터를 통한 변수 생성부터 다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제주도는 네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날씨를 예측한대요. 이제 이 네 지역이 크게 이렇게 날씨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제주 측정소, 고산 측정소, 성산 측정소, 그리고 뭐 서귀포 측정소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지는데 아까 약간 거리를 구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각 측정소와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지오파이 디스턴스 지오 도메스틱 이거를 해가지고 각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제주시, 고산시, 성산 측정소, 이제 서귀포 이런 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 코드를 작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리스트 내포처럼 이제 포문을 안에서 돌리고 다시 이제 한 번에 이걸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해석하자면 그냥 이게 집 함수 각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그 각 정류장마다 이제 설정돼 있는 경도 위도 자료를 이제 리스트로 집으로 만들어서 이 리스트를 각각 IJ에 넣어서 이 제주 측정소와 고산 측정소, 성산 측정소, 서귀포 측정소까지 거리를 다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T1, T2, T3, T4를 이렇게 집어 넣어 준 거고요. 이걸 이렇게 뽑아보면 각각의 거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거리가 제일 짧다. 그러면 이 정류장은 제주 측정소에 할당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를 뽑아내는데 이걸 똑같이 집으로 이제 아까 구했던 T1, T2, T3, T4를 리스트로 넣어서 람다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가장 작은 이제 거리 프레임에서 가장 최소값을 가지는 이 값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IDX-민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뽑아내는데 이걸 엑시스 1로 나왔기 때문에 행이 아니라 열로 뽑아내서 이제 제 각각의 컬럼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네임이라는 변수로 넣어주고 열 다시 뽑아보면은 이 각 정류장이 어디에 해당했는지 제주, 서귀포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지점별 기상정보 변수도 이제 이거는 약간 비가 오는지 아니면 강수량 이런 것들도 결국 나중에 승하차 인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라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는 크게 뭐 아까랑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템퍼레처 24.65도 나오고 뭐 비는 안 왔다. 이런 0으로 온 거 안 온 거를 이제 0으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비 안 오는 날 0, 비 오는 날 1로 해서 이렇게 뽑아주면은 비 안 오는 날은 이렇게 0으로 나오고 비 오는 날은 1로 나눠. 제주 파이낸셜 라이프 데이터는 이게 이 변수는 또 왜 이렇게 그 승하차 인원의 예측을 하려고 넣었느냐 하면은 이 제주 파이낸셜 라이프 데이터에는 그 각 제주시에 사는 이제 그 인컴 수익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각각 직군들의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하면은 그쪽 주변에 버스 이용객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아니면 뭐 대기업 쪽이 많이 몰려 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과 합쳐주기 위해서는 이제 공통된 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 동시를 뽑아내고 그것들을 이제 레티튜드 여기서 공통되는 변수는 경도 위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합쳐주고 로케이션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전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올 때 어디서 나오는 건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워낙 많은 작업을 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할 때 제주 라이프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초반에 다 불러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시스 기준으로 또 이렇게 통합을 해주고 이제 10개까지만 딱 뽑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쳐서 또 로케이션으로 넣어줘서 이제 이거를 로케이션을 바탕으로 df 파일에 이제 이 로케이션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머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동시가 딱 나오게 되죠. 이제 이렇게 집어넣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여기 파이낸셜 라이프 데이터에는 이제
이 잡 메이저 C, 잡 스몰 C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지 아니면 소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아니면 뭐 전문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인데요. 이거를 열로 지정하고 여기서 이제 이걸 다시 이 열을 기반으로 그 평균 값을 또 구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변수를 지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그렇게 해서 1등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평균값 구하고 이제 동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구하고 각 그 직군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여기서 두 번째는 동을 기준으로 이제 합계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율 얼마나 되는지 이런 비율들을 구하는 과정을 다 하셔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다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변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를 찍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비율들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 생성한 변수 정보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난 값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합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을 1부터 시작한 이유는 동은 어차피 공통된 열이기 때문에 동은 제외하고 이제 전문직에 대한 평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값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보기 위해서 인포를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질문이 있는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난 값은 심플 임퓨터라는 거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임퓨터 사용해가지고 난 값을 이제 평균으로 다 대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거의 반복 작업이니까. 추가 변수 생성은 이제 뭐 승하차 시간대 아까 했던 것도 뭐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는 거고 이제 기상 변수에서 뭐 더 추가할 게 생겼나 봅니다. 여기서 뭐 현재 기온이나 체감 온도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떤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일강수도 이렇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넣어준 건데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여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변수가 집어 넣어졌다면 이제 다시 라벨 인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이게 수치화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걸 컴퓨터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라벨 인코딩과 원활 인코딩으로 다시 변수들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지정해 주는 과정을 이제 라벨 인코딩은 변수마다 각각의 숫자 값을 지정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원활 인코딩은 어떤 범주에 해당하면은 0 아니면 뭐 해당하면 1 해당하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내 주는데 라벨 인코딩은 이제 각각 해당하는 변수마다 숫자를 부여해 줘 가지고 약간 인덱스처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n, out은 시외 버스인지 시내 버스인지 이런 걸 지정해 준 건데 만약에 시내면 0, 시외는 1 이런 식으로 지정해줘서 라벨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주중, 주말이랑 주중 0과 1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시와 동도. 시는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0과 1로 나눠지는데 동은 제주시 안에서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47까지 이 정도로 많게 이렇게 라벨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드 인코딩 변수에는 이제 뭐 위크데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거를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나눠서 월요일인지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건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위크데이. 그리고 디스트 네임은 아까 저희가 그 서귀포시 측정소와 거리가 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걸 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주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산 측정소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원하드 인코딩을 나타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해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구축과 검증인데요. 이제 모델 구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컬럼을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문자형 변수는 여기 저희가 모델에 이렇게 학습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컬럼에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라고 나타나져 있는 모든 컬럼들을 뽑아서 리스트에 넣고 이것들을 다 드롭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만약에 뭐 데이트 타이밍 뭐 그러니까 날짜형인 것들도 또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형 변수만 가진 것들에 대한 컬럼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 아까 Q 0과 1로 나눈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0은 트레인 데이터고 1은
테스트 데이터였는데 이걸 한 이유를 여기서 좀 알게 되었던 게 결국 이 과정 중에서 계속 리셋 인덱스를 하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하다 보면은 이 0과 1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가 다 섞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0과 1을 아까 미리 지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 여기서부터 분류할 때 그냥 쉽게 Q에 0을 해당하는 것만 어디지? Q에 0을 해당하는 거면 그냥 바로 트레인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0과 1을 지정해 준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롭 Q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해야 될 시간대의 탑승 객수이기 때문에 일단 다 드롭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다 드롭해 주고 이제 타깃 변수에 저희가 예측해야 될 게 18시, 20시 라이드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저희 이거 ADS-B 다 정답으로 나온 거죠. 배깅 방식. 저도 이걸 틀렸는데 앙상블 모델 방식에 이제 배깅 방식과 부스팅 방식으로 나오는데 배깅 방식은 샘플을 뽑아서 학습한 후 지도 학습의 종류에 따라 보팅, 에버리징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을 분류하는데 각각의 샘플을 계속 돌려가지고 어떤 값이 이제 A 분류로 A, B 이렇게 돼 있다면 A 하고 어떤 게 B 나오고 나머지 A가 나왔다면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보팅 방식으로 이 모델은 A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보팅 방식이고 에버리징 방식은 이제 회귀 문제일 때 만약에 어떤 값이 1, 1.5, 2일 때는 뭐 이걸 다 합쳐서 평균을 내주면 에버리징이 나오니까 이 에버리징. 그리고 부스팅 방식은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 예측 결과가 오답인 데이터에 가정치를 준다는 건데 이제 어떤 모델을 돌려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이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차를 점점 줄여 나가려고 가중치를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깅 방식은 전체 모델을 다 돌리기 때문에 부스팅 방식에 비해서 현저히 느린 거를 이제 돌려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배깅 방식의 대표적인 앙상블 모델이 랜덤 포레스트인데 여기서부터는 다들 익숙하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돌려봤다. 근데 이제 시간을 보시면 34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부스트 방식에는 XG 부스트와 라이트 BGM인데 자세히는 자세히는 이제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XG 부스트는 이제 대칭적으로 트리가 성장하고 라이트 BGM 비대칭적으로 트리가 성장해서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만 일단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모델 학습에 있어서 랜덤 포레스트는 34분이 걸렸는데 여기 XG 부스트부터는 2분 21초면 끝난다는 걸 볼 수 있죠. 엄청 빠르게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BGM은 더 빠르죠. 여기 23초 걸렸으니까. 이거 이렇게 모델을 하면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데이콘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진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야 돼서 이 교차 검증 과정은 꼭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폴드 방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번 자주 하던 거죠. 이 교차 과정 검증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꼭 그 뭐지 콜앱으로 돌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이제 변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1등 팀은 이제 변수 선택 방법으로 A/B 테스트라고 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A/B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수많은 변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지정해줬던 이 많은 변수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기본 변수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변수까지 하나씩 추가해 보면서 이 값이 뭐 RMSE가 이제 낮아지면은 효율이 증가했다는 거니까 넣어주고 만약에 높아졌다 그럼 빼주는 방식인데 저는 이걸 하면은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그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이게 변수로 추가해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A/B 테스트가 아니라 그 주성분 분석을 했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게 보면 너무 많은 변수가 뽑아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로 뽑아낸 변수 선택이고요. 이 두 번째는 XG 부스트, 세 번째는 그 라이트 라이트 GBM으로 뽑아낸 변수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변수 선택을 했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리드 서치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변수를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저값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기보다는 저번에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를 통해서 충분히 빠르게 이제 어떤 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과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결국은 모델 성능을 점점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최적의 값을 설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이 그리드 서치는 이제 이 값을 저희가 지정해 주면은 하나하나씩 다 비교해 보는 과정이고요. 랜덤 서치는 이제 그리드 서치와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범위 안에서 자기가 랜덤으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고 이제 최적의 값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어, 뭐 변수라는 선택이 다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최종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모델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LG 라이트 GBM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게 최적으로 나왔는지 나온 값을 바탕으로 이제 넣어주고 돌려주고 여기서부터는 다 모델을 돌려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것이 없어서 저는 여기는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값들을 보면 다 이제 여기가 RMS RMS 이 값인데 이게 1.72면은 맞죠? 그리고 다 돌려봤을 때 0.81 이게 제일 좋게 나온 값입니다. 이 여러 번 모델을 돌리는데 이게 왜 여러 번 모델을 돌리냐면 아까 변수 선택 과정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다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 번 모델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전처리부터 모델링 과정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전처리를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거는 사실 코드 자체가 뭐 어렵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충분히 저희가 다 배웠던 거 내에서 나오는 정도라 이제 오히려 알고리즘 해석하는 코딩보다 이 데이터 전처리 코드 해석하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합쳐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변수들을 생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코드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잘 익혀야지 나중에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발표부터는 이제 양수환 님이 발표해드릴 할 겁니다. 저는 3조의 양수환이고요. 저희가 맡은 부분은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앞에 모델링에서 이미 최종 모델을 만들었지만 그걸로 제출은 해도 되는데 거기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나왔던 파일 간 앙상블을 한 번 더 해서 더 정확한 단점을 보완하고 더 정확한 예측값을 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이 앞에서 5개의 서브미션 파일을 나왔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미리 빈 리스트를 2개를 만들어서 소리가 작다고요? 이거 키울게. 들리시나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혹시 들리시면 대답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나? 여기 서브 리스트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경로 안에 있는 CSV 파일을 담을 리스트고 그 밑에 빈 리스트는 확장자를 제외해서 파일 명만 담을 리스트를 미리 만듭니다. 여기서 OS 패스 이 스플릿 텍스트를 하면은 이 경로에 있는 뒤에 있는 경로에 있는 그 파일 명과 확장자를 분리해 주는데요. 앞에 fname에는 파일 이름을 넣고 뒤에 ext는 확장자 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든 빈 리스트에 추가해 주고요. 그래서 미리 처음에 저는 이 엔진이 파이썬이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냥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파일 UTF 파일은 그냥 쉽게 나오지만 그 공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경우
파일 확장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해줘야 에러가 뜨지 않고 올바르게 파일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상관계수 행렬을 저장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준 뒤 이거 에러가 뜨지 않게끔 하고 이 파일을 불러옵니다. CSV 파일을. 그래서 변수명을 파일 이름으로 지정을 한 뒤 여기에 파일 넣고 이제 뒤에 점점 컨캣을 해서 이제 파일을 병합해 줍니다. 열 기준으로. 그래서 상관관계를 출력을 한 뒤 이제 파일 간 상관계수랑 저희가 모델을 제출했을 때 임시 스코어를 그 점수를 보는데 그 점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산점들을 그려 이제 서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진 행렬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저희가 나타냈던 파일의 평균을 행 기준으로 리스트를 뽑고 이제 임시 스코어에 담을 리스트와 모델명을 담을 리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고 이제 모델명에 저희가 이게 는이라는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 기준으로 나눠서 이제 앞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걸 모델이라는 변수에 담고 이제 모델 리스트에 어펜드를 이용해서 추가해 줍니다. 이제 뒤에 것도 같은 과정인데 이제 뒤에서 -1을 해서 가장 뒤에 있는 이제 임시 스코어가 있는 거를 실수용으로 변환해 준 뒤 리스트에 추가해 줍니다. 이제 나왔던 세 가지 변수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은 이제 모델명과 임시 스코어, 이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이제 상관관계랑 임시 스코어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로는 10에 세로는 5 그리고 x축은 상관관계 y축은 임시 스코어를 이용해서 점의 사이즈는 30 한 뒤 이제 그래프 텍스트는 이제 점 옆에 그 텍스트를 추가해서 좀 더 알기 쉽게끔 하는 옵션이고요. 이제 x축 범위는 그 최소값에서 약간 더 넓게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최대값에서 플러스, y축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해서 더 넓은 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이용해서 격자를 보여주고요. 임시 스코어와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앙상블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낮게 나온 모델 1번과 모델 5번을 앙상블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기 위해서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낮은 2번과 4번을 두 개를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앙상블 기법으로 두 가지 이제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가중산술 평균은 주어진 수의 가중치를 곱하고 그 합을 가중치 합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요. 몇 평균은 이러한 식을 가졌는데 저도 이게 식이 어려워서 식만 보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폴더 경로를 들어갈 건데 if 낫을 이용해서 만약 이 폴더가 있지 않다면 이 경로에 이 폴더를 추가해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import 이걸 사용해줬는데 이것은 파일과 파일 모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고수준 연산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폴더와 파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move를 이용해서 이 경로 안에 있는 이 파일을 뒤에 있는 폴더로 이동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1번 모델과 5번 모델을 앙상블을 할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든 파일로 옮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평균을 하기 전에 먼저 nf 초기값을 0으로 지정해 주고요. 이 경로 안에 있는 이 앙상블 폴더 안에 있는 것을 확장자 뒤에 있는 것을 분리해 준 뒤 만약에 분리해 준 확장자 명이 csv로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 파일을 리드해서 불러온 뒤 확장자가 아니라면 else로 그냥 포문을 그냥 종료해 버리고요. 위에 조건을 만족했다면 다시 데이터의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면 이럴 경우에도 다시 포문을 종료합니다.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확장자명이 CSV이고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들어가서
이제 초기 값을 저희가 nf는 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nf가 0이라면 이제 해당 데이터를 만들어뒀 여기 서브 df에 저장해 준 뒤 이제 nf에 1을 추가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만들었던 nf df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 서브 파일을 아니 서브를 그다음 머지를 이용해서 이제 병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p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최적화의 값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해진 값이 없어서 이것은 모델링을 하는 사용자가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이게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가 21의 값을 최적의 값이라 생각하고 실행을 했고요. 이제 nf가 2 이상인 경우 이 프레딧을 0으로 둔 뒤 그 역평균 아까 제가 앞에 그랬던 이 식을 이용하여서 하는 과정을 이게 역평균을 이용한 코드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뒤 역평균 뒤에 결과를 대입해 주는 건데 이제 이 경로 안에 새로 만든 파일을 모델 1번과 5번을 이제 합해서 했다는 파일을 만들고요. 인덱스는 그냥 0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해주지 않은 그런 파일로 이제 저장했습니다. 이 뒤의 과정은 그대로 모델 2번과 그 4번을 위에 했던 과정을 그대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파일 불러온 것만 다르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1번과 5번을 했던 파일을 first로 두고 두 번째 2번과 4번을 한 걸 second, 그 다음에 앙상블하지 않는 그 모델 남은 세 번째를 third로 지정해 준 뒤 마지막으로 가중산술 평균을 이용해서 앙상블을 합니다. 여기서 가중산술 평균이 가중치를 곱하고 그것에 합을 한 다음에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는 건데 이게 first의 가중치가 0.2, second가 0.3, third가 0.48이고 합이 1이므로 여기서 1로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누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도 여기서 가중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 점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불러온 뒤 가중산술 평균식으로 값을 낸 뒤 이제 그 값을 이 열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저장을 하고요. 이 조가 그 수상 요인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수상 요인으로 뽑았던 이유를 적어놨는데요. 이게 모델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데이터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올바른 범위를 사용해서 사용한 점을 첫 번째로 꼽고요. 두 번째는 과적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델링을 최대한 피하고 거기에 있는 저희가 회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안정성 있는 모델을 선정하여서 모델링을 하고 그 변수마다 있는 값의 개수도 다르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과적값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뒤 이제 저희가 교차 검증 이제 RMSE 기준으로 이제 최대한 과적합을 피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 RMSE, 임시 스코어, 서브미션 등 여러 파일을 이용해서 거기에 나온 가장 작은 이제 RMSE 제곱근 평균, 제곱체 이 값이 가장 작은 게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가장 낮은 값을 제출을 했겠고요.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비즈니스 도메인의 이해도가 진짜 높아야 무엇을 시작을 하더라도 거기부터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알아야 어떤 파일을 갖고 올지, 외부에서 어떤 파일을 갖고 올지, 갖고 와도 그 변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는 것부터가 이제 알고 이제 거기서 필요하게끔 제가 정제를 하고 전처리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모델을 쓸 수 있고 그 과정 자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비즈니스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3조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